히틀러의 여성과의 관계는 언제나 어두웠다. 그는 변태자였고 또한 발기부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더 사악하고 그저 섬뜩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총통의 삶은 몇몇 주목할 만한 여성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의 어린 조카딸 겔리가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그가 유일하게 결혼한 에바 브라운과의 관계는 차갑고 냉정했으며 홀로 죽는 것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레나테 밀러는 베를린 병원 창문에서 떨어져 의문사했는데 사망 원인은 아직 논란 중이다. 단일성 히틀러에게 사로잡힌 젊은 영국 귀족 미트포드는 자신이 결코 완전한 보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로 인해 그녀는 수년 후 사망할 때까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총통과 함께 있던 여성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두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틀러와 그의 조카 사이의 어두운 로맨스. 겔리 라우발은 히틀러의 조카였으며 나치 지도자보다 19살 어렸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며 많은 증거에 따르면 총통이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녀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31년 겔리는 히틀러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히틀러가 그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조카 딸 겔리라는 별명을 가진 앙겔라 마리아 라우발의 관계는 항상 의심, 신비, 근친상간 의혹에 쌓여 있었습니다. 평등하지 않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관계였으며 집착이 영구적인 요소였고 성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진정한 범위를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겔리 라우발은 앙겔라 히틀러의 딸이었고 아버지 쪽으로는 아돌프의 누나였다. 이 여성은 비엔나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자녀인 겔리는 2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를 뮌헨으로 데려가 가정부로 고용했고 그녀는 히틀러의 베르크호프, 알프스에 있는 그의 집에서 총통으로 일했습니다. 겔리를 선호했다. 그녀가 16살이 되자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그는 조카 딸을 사랑했고 그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곧 그만두고 노래와 연기에 전념했습니다. 히틀러의 삼촌은 그를 위해 독일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들을 고용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녀를 공개 행사에 데려갔고 함께 극장에도 갔으며 매일 밤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가 그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 보였고 그 젊은 여성의 자신감이 그를 즐겁게 하면서도 동시에 당혹스럽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외향적인 성격에 긴 머리, 넓은 미소,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보다 나이에 비해 세련된 옷을 입었고 16살의 나이에 그녀에게 관심과 보호, 그리고 생계를 제공해준 이 강력한 남자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겔리는 그녀의 삼촌의 운전사인 에밀 모리스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히틀러는 그 남자를 쫓아내고 그녀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혼자 집을 나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몇 년 후 강제적인 이별 후 젊은 여성이 쓴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편지에서 그녀는 에밀에게 기다려야 하며 2년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자라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몇 년 후 히틀러의 개인 사진 작가 하인리히 호프만은 히틀러가 자신에게 겔리를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히틀러가 독신으로 지낼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와 결혼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갤리의 미래를 돌봐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가 부적절하거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관계를 예방하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소녀에게 접근하는 구원자들을 막기 위한 그녀의 변명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갤리는 다른 짧은 연애 관계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녀의 삼촌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삼촌은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해칠 수 있는 자들로부터 멀리한다는 명분으로 그녀를 질투하여 모든 집착을 그녀에게 쏟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서 갤리는 라우발은 알프, 삼촌을 존경스럽게 말한다. 그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방법, 가장 좋아하는 활동, 그리고 그들이 자주 만나는 유명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성적인 성격이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주제를 연구한 대부분의 역사가와 전기 작가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녀보다 19살 많은 히틀러가 갤리에 대한 억압과 통제라는 건강에 해로운 강박관념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삼촌이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연인이었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자 사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갤리의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은 그녀가 그다지 똑똑하거나 세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악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지, 나치즘과 거리를 두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과거의 관계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히틀러가 어울린 여성들은 히틀러보다 낮은 계층이었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훨씬 어렸고 히틀러는 그들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1931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갤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죽음은 곧바로 자살로 판명되었고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기된 불만으로 인해 몇 달 후 사건이 재수사되었지만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판사가 맡아 몇 시간 만에 종결했습니다. 그 판사는 제3제국의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리려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은 것이 이상했고 미래에 대해 말하는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보낸 반쯤 쓴 편지를 남긴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삼촌의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계의 특징도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던 당시였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무시되었고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허구적인 역사가들은 그것이 근친상간이었고 히틀러가 그녀에게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요했으며 갤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리가 죽은 채로 발견된 후 히틀러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그의 가까운 동료들 중 몇몇은 그가 자살을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상태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갤리의 죽음이 라우발은 그 결과 인간성의 마지막 흔적까지 잃었고 나치 지도자로서 결국 범죄자가 되었지만 사실 히틀러의 역사 전체는 비인간성, 권력 잔인함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가 이 소녀를 대하는 방식은 총통의 악명 높은 링크 목록에 속합니다. 뮌헨에서 베르히테스가덴까지 여러 번 여행을 갔을 때 그가 마리아의 17번째 생일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녀에게 고급 가죽장 정판 메인을 선물했습니다. 투쟁. 그녀는 나치당 문장을 수놓은 베개 2개로 선물에 보답했습니다. 히틀러는 마리아에게 연인이 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져 결혼을 꿈꿨고 나치의 영부인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총통은 그녀의 거절에 실망했고 이 멸시받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정치 경력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서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서로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일부 역사가들은 증거가 별로 없이 이를 보고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미성년자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당내에서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로타르에 따르면 마크탄이 표적이 된 사람은 그의 운전사 에밀 모리스와 그의 여자친구 아이다 아놀드였는데, 이들은 미치와 친구인 척하며 그 집단에 편지를 보내 그들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히틀러가 모든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에 굴복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하지만 얼마 후 에밀 모리스는 제거되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의 조상 중에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히틀러는 이미 조카 딸 겔리와 함께 뮌헨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우발은 그녀와 에밀 사이에 불륜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 라이터는 히틀러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930년에 그녀는 페르난드라는 호텔리어와 결혼했습니다. 울리치.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재앙이었고 1년 후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루돌프 헤스를 통해 히틀러의 측근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뮌헨에서 총통을 만났고 그들은 즐거운 재회밤을 보냈습니다. 나치 지도자의 성적 취향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따르면 그는 침대에서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에바 브라운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졌던 히틀러는 두 사람에게 다시 연인이 되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두 번째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히틀러에게 이혼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36년에 마리아 라이터는 다시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요제프 괴벨스와 함께 일했던 SS 장교인 거르크 쿠비쉬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그녀와 히틀러는 다시 만났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에바 브라운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한다. 1940년 6월 쿠비슈는 32세의 나이로 덩케르크 전투 중 전사했습니다. 위로의 의미로 히틀러는 마리아에게 붉은 장미 백송이와 자신을 만나자는 초대장을 보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히틀러가 몰락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마리아 라이터는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상대는 발터 치란이라는 장애인 전 나치 장교였습니다. 그녀는 1992년에 사망했으며 뮌헨에 묻혔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녀의 조카 리차드에 따르면 히틀러가 그녀에게 자궁적 출수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괴물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잔혹함이다. 뮌헨에서 베르히테스 가덴까지 여러 번 여행을 갔을 때 그가 마리아의 17번째 생일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녀에게 고급 가죽장 정판 에메인을 선물했습니다. 투쟁. 그녀는 나치당 문장을 수놓은 베개 2개로 선물에 보답했습니다. 히틀러는 마리아에게 연인이 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져 결혼을 꿈꿨고 나치의 영부인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총통은 그녀의 거절에 실망했고 이 멸시받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정치 경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서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서로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일부 역사가들은 증거가 별로 없이 이를 보고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미성년자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당내에서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로타르에 따르면 마크탄의 표적이 된 사람은 그의 운전사 에밀 모리스와 그의 여자친구 아이다 아놀드였는데 이들은 미치와 친구인 척하며
그 집단에 편지를 보내 그들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히틀러가 모든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에 굴복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하지만 얼마 후 에밀 모리스는 제거되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의 조상 중에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히틀러는 이미 조카 딸 겔리와 함께 미네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우발은 그녀와 에밀 사이의 불륜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 라이터는 히틀러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930년에 그녀는 페르난트라는 호텔리어와 결혼했습니다. 울리치.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재앙이었고 1년 후에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루돌프 헤스를 통해 히틀러의 측근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미넨에서 총통을 만났고 그들은 즐거운 재회밤을 보냈습니다. 나치 지도자의 성적 취향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따르면 그는 침대에서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이미 에바 브라운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졌던 히틀러는 두 사람에게 다시 연인이 되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두 번째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히틀러에게 이혼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36년에 마리아 라이터는 다시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요제프 괴벨스와 함께 일했던 SS 장교인 거르크쿠피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그녀와 히틀러는 다시 만났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에바 브라운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한다. 1940년 6월 쿠비슈는 32세의 나이로 덩케르크 전투 중 전사했습니다. 위로의 의미로 히틀러는 마리아에게 붉은 장미 백손기와 자신을 만나지 않은 초대장을 보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히틀러가 몰락하고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마리아 라이터는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상대는 발터 치란이라는 장애인 전 나치 장교였습니다. 그녀는 1992년에 사망했으며 미넨에 묻혔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녀의 조카 리차드에 따르면 히틀러가 그녀에게 자궁적 출수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괴물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잔혹함이다. 마지막 사랑, 히틀러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성 에바 브라운의 애처로운 이야기. 에바 브라운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17살 때 나치 지도자와 사랑에 빠져 그가 40살이 되어서야 그와 함께 인생을 마감하는 젊은 여성의 애처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영웅의 서사적 품격도 사랑의 특성도 갖추지 못했으며 오히려 복종과 열광의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총통의 이상한 사랑 방식, 그의 냉대한 배신, 사랑과 죽음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열정에 만족했습니다. 에바 브라운조차도 수수께끼에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우울한 여성이었고 그녀에게 낯설고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로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번이나 자기 파괴를 시도한 뒤 33세의 나이에 히틀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 드라마의 영혼으로 그것을 선택했지 그리스인들의 금욕주의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조차도 그에게는 불충실했다. 그녀는 자살하기 전날 히틀러와 결혼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히틀러 부인이나 에바 히틀러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녀에게 속임수를 썼고 그녀는 항상 에바 브라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에바 안나 파울라 브라운은 1912년 2월 6일 미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학교 교사의 딸이었고 프란치스카와 마르가레테 그레틀의 둘째 자매였으며 나치 계급과 정서적 동맹을 맺고 그녀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가 9살이었을 때 부모님은 경제적 이유로 헤어졌다가 다음 해에 재혼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가 파탄나서 두 사람 모두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우표 가격이 100만 마르크였고
독일인들은 쓸모없는 종이로 방을 도배하거나 겨울난로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에바는 뮌헨의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바이에른의 심바흐 아민에 있는 영국 자매회 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바흐 아민은 오늘날 오스트리아 옆의 관광 중심지입니다. 그녀는 성적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지만 운동에 대한 재능으로 유명했고 그녀는 운동 활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살의 에바는 하인리히 호프만의 사진 스튜디오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심부름꾼이었지만 호프만은 그저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라 나치당의 공식 사진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직업에 필요한 덕목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부와 점원으로 일하다가 사진작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29년 그는 바로 그 스튜디오에서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그녀에게 볼프씨 또는 울프씨로 소개되었고 히틀러가 당시 권력을 탈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6년 동안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에바는 금발이고 짧은 머리, 푸른 눈, 북유럽인처럼 생겼으며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는 히틀러가 영원히 보존하고자 했던 아리아 인종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세계 지배자. 하지만 그녀는 나치의 이상에 대한 독일 여성의 헌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파티, 재즈, 샴페인,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줍은 성격 뒤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녀는 17살에 뮌헨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히틀러는 신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40살이었고 그녀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녀는 이를 주목했고 1930년과 1931년 사이에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히틀러는 조카딸 겔리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라우발은 그 젊은 여성이 길을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하여 평행 관계였던 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되었다.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지만 히틀러는 선전의 목적으로 그녀를 항상 숨겼고 나치 선전의 설계자인 요제프 괴벨스의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설계도에 따르면 히틀러에게는 단 하나의 사랑, 단 하나의 여자친구, 단 하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에바는 아마도 기쁨으로 자신의 보조적 역할을 받아들였겠지만 확실히 체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1932년에 그녀의 여동생 그레틀이 사진작가 호프만의 스튜디오에 합류했습니다. 히틀러와 브라운의 관계는 복잡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총통의 끊임없는 여행으로 그녀는 버려지고 소외되고 잊혀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히틀러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거의 없다. 심지어 에바가 그의 공식적인 연인이 된 때조차도 말이다. 1932년 8월 10일 에바는 아버지의 권총으로 가슴을 쏘아 자살했습니다. 그는 빗나갔거나 빗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슴에 총알을 맞추는 게 표적을 빗나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시도는 히틀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라우발의 죽음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은폐되었고 단지 약간의 스캔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다른 여자친구가 연루되면서 새로운 몰락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히틀러의 열망은 좌절되었고 불과 5개월 후 그는 제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그 메시지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에바가 회복된 후
같은 해 말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뮌헨에 살았을 때 그럴 일은 흔치 않았지만 두 사람은 히틀러의 아파트에서 살았고 호프만의 사진작가였던 에바는 종종 히틀러의 수행원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1935년에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일기를 계속 썼는데 그 일기를 통해 그는 불만, 외로움, 지루함, 절망감, 그리고 다시 한번 길을 비우고 싶은 욕망을 드러냈다. 그 일기의 발췌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고 독일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사랑하는 저는 집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맙소사, 그가 제게 답해 주기만 한다면 석 달 동안 부재 중에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 와서 저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했군요. 1935년 브라운은 사진작가 팀의 일원으로 처음으로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당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해 말에 에바는 두 번째로 탈출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수면제 25종을 먹었는데 그 약이 그녀를 죽이지 않았거나 의사들에 의해 적절한 시기에 구조되었을 수도 있다. 히틀러는 다시 그 메시지를 받았다. 8월에 그는 에바와 그녀의 여동생 그레틀에게 뮌헨에 있는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주었습니다. 1936년에 에바는 히틀러와 함께 독수리 둥지로 갔고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가 설계한 베를린의 제국 수상관저에 개인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암흑의 시대, 브라운과 히틀러의 기괴하고 격동적인 공존 두 사람의 성생활은 그들의 격동하는 관계 속의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1943년, 이미 전쟁이 한창이던 에바는 눈물을 글썽이며 건축가 슈페어를 찾아갔다. 총통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남자로서 봉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바는 히틀러의 개인 의사인 시어듀어 모레를 만났는데 그는 히틀러의 성적 취향이 정상적이었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히틀러와 에바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에바가 마이어 로키탄스키 퀴스터 하우저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증후군은 질관이 좁거나 짧아서 성교 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생식기계 질환이며 에바는 저명한 나치 산부인과 의사인 구스타프 숄텐 박사에게 수술을 받았다. 히틀러의 측근에서 손댈 수 없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는 결코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으며 전쟁에 대한 결정이나 독일 경제 발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치 땅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그의 관심세는 스포츠, 음악, 영화가 포함되었습니다. 1943년 전황이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바뀌어가던 때에야 히틀러는 무너져가는 제국에 심각한 경제적 제한을 가했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화장품과 기타 사치품 금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순간 에바는 히틀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가 독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분노했고 히틀러는 완전한 금지를 명령하는 대신 화장품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이엘은 알프스에 위치한 휴가용 별장인 이글스 네스트에서 히틀러의 모습을 담은 사진 중 다수는 당시 사진과 영화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있던 브라운이 촬영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영부인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히틀러가 그녀가 영부인이 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베르크호프에서만 존경을 받았지만 전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총통의 측근들은 에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모욕을 당하면 자신들이 불명예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치의 신체 숭배 원칙을 기리는 방식으로 코에니스제 호수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관행을 약간 싫어했는데 마치 그가 이브의 화장과 흡연을 싫어했던 것처럼 말이다. 제국의 종말은 히틀러와 함께 그녀를 덮쳤다.
1944년 6월 3일 러시아군이 이미 베를린으로 진군하고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기 3일 전 그녀의 자매인 그레텔은 헤르만 장군과 결혼했습니다. 페겔라인은 히틀러의 측근과 SS 사령관 하인리히 힘러 사이의 연락 장교였다. 이 의식을 통해 에바 브라운은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지만 페겔라인의 시누이 로서 참석했을 뿐 독일 영부인이나 총통의 아내 로서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나치즘의 마지막 시기, 히틀러가 이미 총리 관저의 벙커에 갇혀 살고 있었고 러시아군이 베를린 외곽에 진입했을 때 힘러는 연합군과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격노한 히틀러는 페겔라인을 총리관저 정원에서 총살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군사 처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1945년 4월 28일에 기관총으로 등을 쏴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길을 비우기로 결심했고 에바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으며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 유언에서 자신과 함께 죽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에바의 몫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그의 비서인 트라우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근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생의 마지막에 나는 오랜 세월 진정한 우정을 쌓아온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미 도시가 거의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도시에 와서 나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녀는 내 아내로서 나와 함께 죽기를 바랐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한 나의 노고로 인해 우리 둘 다 잃은 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다음 날 히틀러와 에바는 그 자리를 떠났다. 물론 점심 식사 전에는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형편없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그들은 총통의 사무실에 잠겼습니다. 문에는 충실한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부간링에와 젊은 SS 장교 오토 균셰입니다. 히틀러는 자신과 에바의 시신을 총리관저 정원의 우물에 태워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죽었더라도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닐성 미트포드는 히틀러의 영국인 정부로 게슈타포가 그녀를 스파이라고 의심했다. 다닐성 영국의 젊은 귀족이었던 미트포드는 아돌프 히틀러와 가장 가까운 외국인 인물 중 한 명이 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나치 지도자에 대한 매료로 인해 미넨에서 살면서 그의 측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개인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1935년부터 1939년까지의 기간을 다룬 이 글은 그녀가 독일 독재자의 여자친구로 등장하는 장면과 개인적인 경험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불과 18세의 나이로 영국 파시즘 지도자 오스월드 모슬리의 아내인 언니 다이애나와 함께 처음으로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히틀러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총통에 대한 그의 집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를 알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1934년에 그는 독일어를 배우겠다는 명목으로 부모인 레즈테일 경과 부인을 설득하여 뮌헨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유니티는 독일에 도착한 후 몇 달 동안 오스테리아 바이에른 레스토랑을 자주 찾았는데 히틀러도 그곳을 자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떨어뜨리거나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8개월을 기다린 후 총통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두 사람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2월 18일 월요일 그들은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총통은 그녀를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했고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히틀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말솜씨가 정말 훌륭해요. 제가 베를린에 가면 꼭 만나러 오라고 권하고 제 독일어 실력을 칭찬해 주죠. 유니티는 히틀러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의 개인 일기에는 총통과 총 139번의 회동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비공개적인 회동이었습니다. 관계가 진전되면서 그녀는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와 같은 나치 정권의 주요 인물들과도 교류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유니티만큼 히틀러와 가까워진 외국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밀함으로 인해 그녀가 영국 스파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스 존스의 전기에 따르면 유니티를 알고 있던 한 여성 SS 장교는 유니티의 구혼자이자 SS 구성원인 에리히 비트만이 그녀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출처에 따르면 위드만은 곧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매혹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그와 그의 동료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었다. 이때쯤 소녀는 이미 열광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총통은 오후 2시 10분에 도착해서 3시 15분에 떠났다. 그는 내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3번이나 나를 돌아보더니 미소도 없이 슬픈 표정으로 차를 돌아보았다. 나는 비참했다. 집으로 돌아갔다. 울다가 잠이 들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들은 계속 만나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 듯했지만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플라토닉한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니티는 독일로부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떠나라는 초대를 받았고 히틀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영국으로 돌아갔고 은둔 생활을 하며 1948년 히틀러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방, 레니 리펜슈탈은 히틀러가 사랑했던 나치 정권의 최고의 선정하였다. 레니 리펜슈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으로 여겨졌으며 그녀가 90년 이상 살았고 세계 문화의 일부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오명을 결코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치즘. 레니는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영화 제작자였으며 요제프 괴벨스를 통해 나치 선전의 스타 감독이 되었습니다. 레니는 저는 정치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냥 촬영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리펜슈텔은 나치즘이 몰락한 후 58년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을 비난했지만 제3제국의 가장 위대한 선정아라는 짐을 벗어버리려는 헛된 시도였다. 그녀의 작품을 칭찬하는 일부 자비로운 역사가와 비평가들은 그녀를 순진하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녀를 나치의 창녀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녀가 2000년대 최고이자 가장 뛰어난 영화 감독 중 한 명이라는 점과 그녀의 영화 의지의 승리 1335와 올림피아드 1308, 18가 두 편의 혁신적인 영화 걸작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이 두 편이 나치 이념과 우월 인종이라는 개념을 퍼뜨리는 데 사용된 정교하고도 매우 효과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알베르트 슈페어가 제국의 건축가였다면 리펜슈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국의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나치즘의 몰락에서 대체로 살아남은 두 사람 모두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국제사회의 기억 속에 저주받은 인물로 남았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가까웠기 때문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이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세계를 지배하려는 팽창주의 독재 정권을 불멸화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리펜슈탈은 전쟁 전부터 나치 정권의 문화 지형에서 영화 덕분에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프리츠 랑이나 로베르트 비네와 같은 다른 저명한 영화 감독들은 영화 촬영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 감독의 삶은 나치즘 이전과 이후가 달랐습니다. 헬렌 버스 아멜리 리펜슈탈은 1902년 8월 22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 그녀에게 품었던 다양한 계획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딸이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바랐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레니, 집에서 레니라고 불렸던 가가 백설공주 공연을 본 후부터 춤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자 처음부터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1920년부터 1923년까지 그녀는 아버지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는데 그곳에서 타이핑, 속기, 회계를 배웠고 그 대가로 그림, 드로잉, 댄스 수업을 들었습니다. 1920년과 1926년 사이에 그녀는 무용수로서의 경력을 쌓았으며 여기에는 독일의 주요 무대인 두셰르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극장. 하지만 무릎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영화계로 전향하여 먼저 배우로 활동했고 1930년부터 1933년 사이에 촬영된 6편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아름다움과 무엇보다도 타고난 재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932년 영화 푸른 빛으로 감독 데뷔를 했고 이 작품에서 주연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뉴욕의 국립영화비평가위원회가 이 영화를 최고의 외국 영화 중 하나로 간주했고 뉴욕 영화제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베니스. 영화가 개봉된 직후 권력의 신흥 세력 중 한 명이 베를린 영화관에서 푸른 빛을 관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나치당의 지도자였고 그는 그 영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니와 히틀러는 직접 만났고 독일의 미래 독재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당신은 내 영화를 만들게 될 거야. 히틀러는 제국 총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뒤 리펜슈탈에게 그녀의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 레니의 삶에 대한 수많은 소문이 돌았지만 주로 그녀가 히틀러와 괴벨스를 사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선전부 장관의 경우 그는 여배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영화와 연극 출연을 조건으로 수백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레니와 괴벨스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는데 괴벨스가 리펜슈탈의 타고난 재능을 질투했다고 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계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품고 있던 총통은 다른 연인들에게 보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매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감탄은 결코 열정이나 욕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중국 꽃병처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자리는 그의 삶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36년 히틀러의 요청으로 그녀는 베를린에서 열린 올림픽을 촬영했고 그 결과 1938년에 개봉된 영화 올림피아드가 탄생했습니다. 감독의 영화는 아리아인종의 민족적 이상과 동일시되는 운동선수의 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숭고한 애가입니다. 당시 총통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은 산악보병대 소위 피터 야콥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녀는 그를 히틀러의 동료들에게 소개했다. 레니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전쟁이 끝난 직후에 관계가 갑자기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항복한 후 그녀는 정권을 위한 선정아로 활동하면서 장기간의 신문을 받았는데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순진했지만 나치의 공범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그녀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나중에는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 과거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해줄 영화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960년대에 그는 아프리카 역사, 특히 수단의 누비아 부족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검은 대륙으로 여러 차례 여행을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의례와 관습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사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후기 작품은 히틀러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으로 하여금 그녀의 나치 과거를 잊지 못하게 하는 데 실패했는데, 잔혹한 제3제국의 선정아로서 악명을 떨친 그녀의 과거는 그녀가 죽는 날까지 그녀를 괴롭혔다. 반유대주의 괴물을 만들어낸 가정교사이자 백만장자 엘자 브루크만. 엘자 브루크만은 1865년 루마니아의 터도르 왕자의 딸인 루마니아의 칸타쿠젠의 공주로 태어난 루마니아 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일 출판업자인 휴고 브루크만과 결혼했으며 두 사람 모두 히틀러에게 헌신하여 1023년 쿠데타가 실패하기 전과 후에 그의 정치 경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엘자는 히틀러의 열렬한 추종자였으며 히틀러와 그녀의 노예 근성과 친밀함으로 인해 그녀가 그 독일 정치인과 음란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에 시달렸다. 브루크만은 나치당을 지지한다는 표시로 상류사회 살롱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히틀러가 산업가를 비롯한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그의 당에 자금을 지원했다. 진실은 브루크만 부부가 히틀러가 정치적 정체성을 만드는데 이 요소를 이용하기 훨씬 전부터 반유대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엘자 브루크만은 1899년 1월 26일에 뮌헨에 자신의 살롱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정치, 사업, 과학, 예술 분야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고, 그녀는 1911년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이곳을 운영했습니다. 그날 샴페인과 최고급 와인을 곁들인 엘자는 손님들을 환영하며 휴스턴 스튜어트 체인벌린 등의 작가를 인용하며 19세기 반유대주의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회의는 항상 금요일에 열렸으며 처음에는 브루크만 출판사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손님 중에는 노르베르트 폰 헬링라스, 루도프 카스너와 같은 과학자나 에밀 키르도르프와 같은 기업 리더, 라이너와 같은 작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릴케, 후고 폰 호프만 슈탈, 슈테판 거르크, 그리고 알프레트 슐러, 루트 비히 클라게스 등 거르크 서클 회원들도 이에 참여했습니다. 엘자 브루크만은 어린 시절부터 독일 민족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의 살롱은 개업 후 20년 동안 하리 그라프 캐슬러와 같은 개혁주의자와 좌파 자유주의자,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 혈통 때문에 박해를 받은 카를 볼프스켈과 같은 지식인들도 자주 찾았습니다. 카를 볼프스켈은 조지 서클의 일원이었습니다. 1920년 브루크만은 크론의 서커스의 축제 행사에서 아돌프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엘자는 반유대주의, 민족주의, 수정주의를 장려하는 정치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히틀러와 개인적 접촉을 모색했고 곧 히틀러를 자신의 사회적 관계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히틀러 루덴도르프 폭동으로 감옥에 갇혔던 란츠베르크 요새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첫 방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아돌프 히틀러가 짧은 바이엘은 재킷과 노란색 리넨 재킷을 입고 나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신사적이었으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브루크만은 열렬한 관계를 시작했고 훨씬 젊은 그를 모든 면에서 지원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히틀러는 감옥에서 조기에 풀려난 직후인 1924년 12월 23일 브루크만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엘자는 히틀러를 자신의 살롱에 소개했고 그 이후로 루돌프 헤스,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발두르 폰 쉬라흐 등 다른 나치 인사들과 함께 그곳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헬렌과 함께 베이슈타인은 히틀러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였으며
히틀러에게 귀중한 사업적 인맥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의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맡아 그에게 세련된 이브닝 드레스와 신발을 제공했고 그에게 사교적인 분위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티초크나 랍스터를 먹는 방법, 여자의 손에 키스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미래의 총통을 위한 의례와 의전을 담당하는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25년 6월에 개관한 새로운 나치당 본부를 위한 가구를 구입했고 나중에는 뮌헨에 있는 히틀러의 대표 아파트의 가구 중 일부를 제공했는데 브루크만 가문은 이에 대한 보증도 맡았습니다. 그녀는 작가로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히틀러가 나의 책 2권을 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캄프는 자신의 궁전을 정치 지도자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했고 수많은 사회적 연주를 이용해 독일 문화 전투 동맹의 회원과 지지자를 모았습니다. 이 동맹은 지식인, 예술가, 예술 후원자, 부유층, 기타 주요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민족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 이념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브루크만은 1932년 7월 1일에 나치당에 가입했지만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그녀의 당원 자격은 1225년 4월 1일로 소급 적용되어 당원 번호는 92번이 되었다. 그녀는 1925년에 당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히틀러는 그녀가 당원 신분으로 바로 활동하는 것보다 민간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엘자와 휴고 브루크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자는 언니의 아들인 노르베르트 폰 헬링그라트와 특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의 조카는 작가이자 독일학자로 당시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군의 일원으로 싸우다가 베르덩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엘사는 그 소년의 죽음으로 인해 균형을 잃었고 젊은 아돌프 히틀러를 자신이 사랑하는 친척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고 그를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엘자가 히틀러를 사랑하거나 매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히틀러는 그녀에게 낭만적인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총통은 언제나 자신보다 어린 여자를 좋아했고 브루크만을 만났을 때 그녀는 6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정교사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그 외에 다른 유형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나 문서는 없습니다. 엘자 브루크만은 1946년 81세의 나이로 노환으로 사망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사랑했던 반유대주의적 황금소년이 비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였다. 히틀러의 플라토닉한 사랑, 잉가레이의 슬픈 이야기. 브레슬라우에서 잉가 우르술라 슈필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잉가레이는 메조소프라노였으며 나치 독일의 전쟁 전 시기에 저명한 노동조합 지도자였던 로버트 레이의 아내였다. 1935년 19세의 나이로 잉가는 프리드리히 슈타트 팔라스트에서 공연하던 중 나치 지도자 로베르트 라이를 만났다. 라이는 잉가보다 26살이 많았고 아돌프 히틀러의 측근이었고 1933년부터 1445년까지 존재했던 나치 정치 조직인 기쁨을 통한 힘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이 조직은 나치 독일에서 독일 국민의 자유시간을 구조화, 감시, 표준화하는 임무를 맡았다. 당시 잉가는 키와 우아함, 카리스마로 돋보이는 젊은 여성으로 아리아 여성의 이상형이었으며 히틀러까지도 감동시킬 만큼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녔었습니다. 1937년에 잉가는 레이와 함께 이탈리아로 관광 크루즈를 탔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교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1938년 8월 20일에 결혼했고 1939년 3월에는 여객선 KS 로버트 레이호에서 신혼여행을 했습니다. 두 사람과 가까웠던 아돌프 히틀러도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버잘츠베르크에 있는 휴가용 별장인 베르크호프에 자주 피난하며 자주 그를 방문했습니다. 잉가레이는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었고 사실 두 사람 모두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역사가들은 두 사람 모두가 플라토닉한 사랑을 키웠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1940년 히틀러는 라이스에게 구투의 농장을 개발하기 위해 100만 라이히스마르크에 해당하는 소액의 재산을 주었습니다. 로틀란트, 발트브로엘, 이 기부에는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직원도 포함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들을 방문했고 당시 24세였던 인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940년대부터 인가레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 재발해 모르핀에 중독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1941년 3월 그녀는 임신 6개월이 되어 철도 노선 근처에서 마차를 타고 가던 중 기차 기적 소리에 말들이 놀라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딸을 조산하게 되었고 딸의 이름은 글로리아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모르핀을 투여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모르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42년 5월 그녀는 살레모의 요양소에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중독으로 인해 그녀는 남편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의존적이 되었고 잦은 우울증과 감정적 기복을 겪었습니다. 그의 농장으로 로틀랜드는 1942년 중반에 러시아 노예 노동자들을 데려왔고 자기 방어의 한 형태로 신뢰받는 각 직원에게 공격에 대비해 리볼버를 지급했습니다. 인간은 또한 총을 받았다. 전쟁이 시작되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과거의 플라토닉한 연인이었던 총통은 더 이상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고 편지를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그녀의 폭력적인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녀에게 세상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심지어 도움을 청할 친구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942년 12월 29일 로버트 레이는 히틀러의 본부인 베를린으로 여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침실로 올라가서 재빨리 길을 비웠고 즉시 죽었습니다. 레나테 밀러는 히틀러의 연인으로 총통을 전복할 수도 있었던 게슈타포에 의해 추적당했습니다. 레나테 밀러는 1906년 4월 26일 미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배우가 되었고 전쟁 사이에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장르 영화였지만 1933년경에는 나치 선전이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밀러는 1932년 가을 덴마크 해안 근처에서 영화를 촬영하던 중 아돌프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총통은 하루 종일 촬영에 참석했고 저녁에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 만남에 대해 히틀러가 꼼짝 않고 앉아서 내내 나를 바라보더니 내 손을 잡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내 헛소리만 했다 라고 썼다. 총통은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히틀러는 그녀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다. 히틀러는 그녀를 사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가 그녀에게 준 보석 중에는 다이아몬드 팔찌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갤리, 미치, 에바 브라운에게 준 어떤 선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치 외에도 이 젊은 여배우는 총통과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의 요구는 매우 불쾌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히틀러는 게슈타포의 고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것을 중세 기술과 비교했습니다. 여배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옷을 벗은 후 그는 바닥에 누워서 그녀에게 때리고 발로 차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모욕하며 자신이 그녀의 노예이고 그녀와 같은 방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굴복하여 그를 발로 차고 음란한 말로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흥분한 히틀러는 자위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르가즘을 느낀 후 조용히 둘 다 옷을 입으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사소한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서 그녀의 손에 키스하고 즐거운 저녁을 선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하인을 불러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총통의 연인으로서의 특권의 일환으로 레나테 밀러는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런던을 방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게슈타포의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되었으며 전 유대인 연인인 프랭크 도이치와 많은 시간을 보낸 후 독일로 돌아온 후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종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런 압박으로 인해 그녀가 모르핀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경력이 망가지자 그녀는 젊은 시절 마약 중독자가 되어 요양소로 보내졌습니다. 1936년에 그녀는 부분적으로 퇴원하여 히틀러를 만나고자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허가가 거부되어 그녀는 자발적으로 요양소로 돌아갔습니다. 1937년 10월 1일 레나테 밀러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요양소 앞에 차 한 대가 멈추고 4명의 SS 장교가 내렸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창밖으로 뛰어내려 3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았다면 갤리처럼 히틀러에게 위험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 중 누구든 그녀의 성적 습관에 대한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히틀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1937년 그녀의 죽음이 독일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그들은 히틀러가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화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괴벨스는 화환을 보냈다.